보고를 한정뉴스 하고 혼자 있는 손녀의 방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손녀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기술을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국내 온라인 교육 시장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2001년 3월에는 한국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 등장했는데요. 온라인 강의로 학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교육은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온라인 교육의 시대가 열린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현장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클래스 신종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듀테크가 뭐냐, 그리고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려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에듀테크의 흐름 중에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온라인 공동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또 에듀테크의 방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에듀테크는 윤활유와 같다. 부모가 자신이 첨단 기술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수업을 하니까 타 학교 학생들, 다른 성별의 아이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교육의 도구이지만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겪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학생. 기술은 기술이고 교육은 교육이에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에듀테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최채영 선생님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나신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었죠? 큰일 났다. 까먹었다. 가상현실. 지난 VR, 다 VR 다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요. 제가 뭐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원래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훅 들어가도 항시 준비가 돼 있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이 에듀테크를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요즘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기반 교육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저도 네트워크 기술가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수십 많은 명, 수백 명 과다가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놓고 가르치는. 조만간 몇억 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자막 깔면 바로 한국 역사 최태성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사실은. 아니 그 BTS 전 세계 팬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할 텐데 굉장히 그런 시장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번 주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스마트 러닝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좀 정리를 우리 김성진 박사님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네. 왠지 스마트 뭔가 똑똑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뭔가가 많은데 이 스마트 교육도 사실은 처음에 스마트 러닝이라는 얘기가 들어섰을 때 굉장히 그 용어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 이렇게 문헌들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가 하나로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러닝이라는 얘기가 들어온 게 사실은 언제서부터냐면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된 2010년 이후 그리고 이제 3G에서 네트워크가 3G에서 4G로 넘어가는 LTE로 넘어가는 그 시점서부터 스마트 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 러닝은 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용자가 학습자가 적시적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기반의 주로 이제 그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로 사실 이제 스마트 러닝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시작됐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유러닝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어디서 막 가물가물 들어보는 단어들이네 진짜. 이러닝. 예. 되게 다양한 사실은 뭐 용어가 이러닝은 있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알듯이 이러닝이고 유러닝은 약간 네트워크를 넣으면서 이제 유비쿼터스 편제된 교육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스마트 러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내가 갖고 다니는 단말기라든지 여기에 좀 더 이게 오리엔트된 교육으로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근데 뭐 그 내용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네트워크의 한계라든지 단말기의 한계 때문에 제공되는 게 거의 단방향성 동영상 사실 그런 것만 제공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인터랙티브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VR 콘텐츠들도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엔 또 스마트 러닝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에듀테크 이런 걸로 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그동안에 이제 기술이 네. 러닝을 주도했다라는 현실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아, 기술이 러닝을 주도했다. 모바일 기계가 나오면 M러닝, 유비쿼터스 기술 내면은 U러닝. 그런 이름의 변천사가 사실은 정작 러닝은 건드리지 제대로 못하면서 앞에 관형만 기술적으로 계속 바꿔나갔던 것. 바로 그런 이름의 변화가 역시 아직까지는 에듀테크가 러닝 중심이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예, 보여지고 있구나.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듀테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우편 배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통신망을 편지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을 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도 그렇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열렸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사실은 네트워크가 그 통신 방법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빨라지고 좀 입체화됐을 따름이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육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기대를 사실은 받았었는데 그렇진 않죠. 여전히 학교에 가고 여전히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뭐 독서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현실도 동시에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사례로 그 무크를 제가 들 수 있잖아요. 무크. 네. 네,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그 온라인 공동 개방 교육 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온라인 공동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뭔지 좀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지 무크라는 게 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웨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뭐 풀면은 되겠지만 초기에는 단어 그대로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이라는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단순 플랫폼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초기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지식의 산실이라고 하는 뭐 하버드라든지 MIT, 스탠포드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들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접근이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널리 알려주겠다. 뭐 홍익인간의 정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대부분 무료로 처음에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미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도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굉장히 심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를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코스를 몇 개를 묶어서 그거를 딸 때 수료증을 주면서 돈을 받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무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어떤 뭐가 없어요. 언제라도 난 안 들으면 되니까 내가 낸 게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료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수업을 듣는 이 수업을 들으면 특정 좋은 회사에서 뭔가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입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처럼 처음에는 이제 학위를 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아예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처럼 학위까지도 주고 그런 식이면서 정말
일반 대학화나 아니면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교육들과 사실은 뭐 그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닝이라는 걸 했고 지금 무크라는 것들 했는데 약간은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크는요, 두 가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형태의 이러닝입니다. 하나는 에듀테크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요? 재테크.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네. 오프라인에서는 프리미엄 돈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 아, 오프라인 오기 전에 일종의 프리마케팅 차원에서 왜냐하면 디지털 컨텐츠는 한개 생산 비용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그렇죠. 퍼뜨려도 네. 자기네들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전 단계는 공짜로 주고 뒤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하는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미국에 시작한 무크는 반드시 브랜드가 끌어주는 모델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재테크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아, 재밌네. 에듀테크 관점은 매시브니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 과목, 우리가 뭐 사이버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양의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20만 명을 해본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서버의 크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학습 분석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무크가 나오면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처방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학습 분석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에듀테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러면 지금 교육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이 참여를 하나요? 그리고 효과는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빛과 그늘이 동시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고 교수가 가르치는 강의를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내 방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아니 이거 뭐 1년에 1억 원씩 든다는데 유학 가지 않고도 이거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최고의 교육 효과, 현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바스찬 스런이라고 하는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교수가 온라인에 강의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가장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16만 명이 넘게 보입니다. 이야, 16만 명.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학습 의욕이 뛰어난 수십만 명한테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막 에너지가 남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교수들이 교육을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여러 개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학들의 서포트 지원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아주 장밋빛 전망으로 출발을 했죠. 얼마나 이게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런데 실제 교육의 효과는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교육평론가 제프리 셀링고라는 사람이 이 무크 온라인 교육의 중도 포기 이유라고 하는 책을 하나 2014년에 펴낸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95% 학생들이 중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왜? 공짜라서? 아니요. 아니에요. 네. 공짜인 것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리하니까. 아무 때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누워서 혹은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카페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이 눈빛과 친구들의 압박 없이도 수업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시험 보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효과가 되게 높을 거라 그래가지고 미국 명문대학대에서 학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만에 완전히 실험을 포기해요. 그래요?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학생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을 보인 거예요.
그 중도 탈락자도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중도 탈락하죠. 중도 탈락을 많이 하고 네. 따라 그러니까 효과가 이거는 있다고 하기 어렵죠. 가장 의지력이 뛰어나고 학습 의욕이 가장 뛰어난 자발적인 학습자에겐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가장 뛰어난 자제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학교죠. 네. 사실 이제 그들이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무료도 있고 굳이 뭐 이러다 보는데 이게 수업 자체는 뭐 교수학습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몇 주짜리가 다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걸 다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 인터넷 검색해서 찾듯이 묵화 안에서도 필요한 지식만 그냥 가져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분야만 모르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 커서로 쭉 그때 위치로 가서 그것만 듣고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남들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어? 그리고 옆에 틀어놓고 딴 일하고 그러니까는 듣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말 니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교육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공인중개사 동영상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자기가 지금 생활이 필요하고 내가 따야 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때문에 하지 말라도 그냥 10번씩 들으면서 하잖아요, 사실은. 네, 일방향 그 온라인 수업은 네.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은 얼마나 인터넷 장애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맞아요.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자기 강의는 작은 창으로 하나 띄워놓고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방향 매체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네. 실제 수업을 하니까 어떠세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네, 거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점이 참 큰데 우선 시공을 초월해서 수업을 하니까 이게 뭐 폭우가 쏟아져도 아이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어서 효율적이죠. 그리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인데 8시 55분에 일어나도 지각하지 않고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수업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 남고 여고 학생들인데 타 학교 학생들, 다른 성별의 아이들과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친구들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선생님 학교 학생만 아니라 다른 학교 예, 학생들 부산 전역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요? 네. 이게 독특하다. 한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요. 예, 보시죠.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우와.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장미 선생님의 수업을 찾았는데요. 진준호, 원사영, 대답 소리는 들리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네. 같은 시각 장미 선생님이 수업 중인 부산중앙여고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장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정재인 학생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사회 이해라는 과목에서 중앙여고에서 대명여고 교사인 제가 부산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겁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수업 준비는 끝인데요. 부산 전역 6개 학교의 학생들과 진행 중인 오늘의 수업. 모두 수업을 직접 신청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너무나 듣고 있구나. 저는 대명여고 관장입니다. 저는 부산 친구 진준호입니다. 저는 동래여고 양지원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듣는 지금 수업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있었는데 신청한 학생 수가 적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교과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는데 학생들은 뭐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일 경우 네, 저럴 때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하겠네요. 네, 네.
네트워크 기반 기술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환경을 한번 장미 선생님과 학생들의 특별한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유롭게 환경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화면을 띄우고 그리기 권한을 주면 학생들은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는데요. 자, 요즘은 친환경을 넘어서서 무슨 환경 시대인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뭐 개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필환경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 환경과 관련한 신조어를 배우고 나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학생의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대 한 15명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오프라인 교실보다도 더 사실은 적네요. 네, 그래서 관리가 잘 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두 번째 특징, 실시간 모든별 활동이 가능하다. 환경 주제를 하나를 정하고 여기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별 수업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자, 조는 선생님이 그룹 설정을 변경하고 학생들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는데요. 온라인 모둠 수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만들기 전에 주제부터 일단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운동을 약간 촉구하는 거다, 이거. 그러면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은 혼자니까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저 옆에 채팅창이거든요. 저 바로 옆에가 오른쪽이. 채팅창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 수업만큼 활발한 토론.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를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말 좀 좋은 사진을 찾은 것 같아. 내가 방금 보낸 그런 사진처럼 이런 걸 사용해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세 번째 특징, 자료 공유와 발표가 동시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B그룹 다 됐습니까? 제이나? 메일로 보냈습니까? 이거 한 장씩 있는 요겁니까? 제작한 발표 자료는 메일이나 프로그램 채팅창을 통해 선생님에게 전송하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제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모둠별로? 결과를 올려주네요. 선생님의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해결 노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간단한 피드백이었고요. 수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끄기만 하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제가 꿈꿨던 거예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당연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육도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술보다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콘텐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신기술 에듀테크가 또 새로운 도전의 장이자 어떤 새로운 발전의 기회, 교육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